올해 73입니다. 남편은 15년 전 제가 58 비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랫동안 시내 봉제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고 마지막엔 허리도 굽고 손가락 마디도 제대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생전에 남편은 저를 참 아껴주었습니다. 남편이 봉제 공장에서 오랜 시간 재봉틀 앞에 앉아 일할 때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침엔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점심 무렵엔 시장 좌판에 나가 삶은 옥수수를 팔았습니다. 겨울이 되면 밤새 손이 갈라지도록 김장을 도우며 일당을 벌기도 하였고 아이들이 커갈수록 청소 용역 일을 시작하여 아파트 단지 계단을 걸레로 닦고 쓰레기장을 정리하였습니다. 남편이 오늘도 수고했다며 삶은 달걀 하나를 건네주던 날, 그 한마디에 저는 온몸의 피로가 스르르 풀리곤 했습니다. 제 삶은 늘 남편과 함께 두 사람이 한 사람 몫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세 사람 몫을 해내야만 했던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세월이 고되고 서럽지만은 않았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일 끝나고 돌아오면 항상 따뜻한 물부터 데워주고 장날이면 꼭 제 것까지 하나 더 사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날 무렵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미 전이가 심해 손 쓸 수 없었고 병원에서도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에게 남긴 재산은 많지는 않았지만 작은 빌라 한 채와 2천만 원 남짓한 예금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값진 건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제 손을 꼭 잡고 영순아, 나 없이도 애들 잘 키워줘서 고맙다. 남편이 떠난 뒤 세상은 참 낯설어졌습니다. 아침이면 가장 먼저 제 안부를 물어주던 사람이 없고 저녁이면 말없이 밥상에 마주 앉던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밥솥을 열어도 밥이 남고 설거지통의 그릇은 2개뿐이라 자꾸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이 사람아, 나 먼저 가서 미안해. 그가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그 말이 밤마다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외로움은 생각보다 천천히 그러나 깊숙이 스며들더군요. 낮에는 괜찮은 척했지만 밤이면 이불 속에서 몰래 울었습니다. 문득문득 그 사람이 코 고는 소리까지 그리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어떤 날은 미워지기도 했어요. 왜 나 혼자 남겨두고 먼저 갔냐고. 왜 같이 늙고 같이 병들고 같이 손잡고 죽자던 약속을 어겼냐고. 하지만 그러다 문득 당신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았어요. 영순아, 이제는 너 혼자라도 잘 살아야지. 그 말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떠올리면 하루하루 겨우 일어나 걷고 숨 쉬고 그래도 다시 밥을 하고 사람들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죠.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만 멈춰선 채 덜컹거릴 때가 많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우리 가족은 마치 기둥 하나가 무너진 집처럼 한동안 휘청거렸습니다. 그땐 큰아들 준호가 33, 딸 지혜는 30이 막 넘었을 때였지요. 남편이 돌아가신 그 해 겨울, 장례식 끝나고 며칠 지났어. 준호가 제게 말하더군요. 엄마, 나 공업사에 일 배우러 들어갔어. 차 고치는 거 이제 본격적으로 배워보려고요. 그 아이는 대학도 제대로 못 갔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르바이트로 전전했지요. 그러다 결국 기술 하나 배워보겠다고 선택한 게 자동차 정비였습니다. 매일 기름때에 찌든 작업복을 입고 돌아오는 아들 모습에 짠하면서도 기특했어요. 그때가 33. 그 아이는 아침엔 공업사 가서 차 고치고
저녁이면 퇴근길에 장 봐서 저녁 반찬까지 챙겨왔어요. 엄마, 이거 고등어 세일하길래 사왔어요. 엄마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던 아이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그러더라고요. 창업을 해서 공업사를 시작해 보겠다고 했어요. 물론 겁도 났죠. 창업이 어디 쉽나요? 그래도 그날 밤 저는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허리띠 졸라매며 모은 돈이었어요. 이자 붙는 적금이었고 어떨 땐 병원비가 모자라 약값 줄이고 넣은 돈이기도 했죠. 이 돈으로 시작해봐. 엄마가 믿는다. 그 아이 눈이 커지더니 엄마 나 이 은혜 절대 안 잊을게. 하고는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아들이 공업사 차릴 때 제가 꺼낸 돈은 남편 돌아가고부터 모아온 제 노후 자금 전부였습니다. 3천만 원. 그 돈은 제겐 숫자가 아니었어요. 살면서 아껴 먹고, 아껴 입고, 애들 학원비 줄 때도 제 치과 치료는 미루고 넣은 돈이었거든요. 아들은 분명 말했어요. 엄마 꼭 갚을게. 이 은혜 평생 아니죠. 그렇게 차린 공업사는 처음엔 손님도 없어 마음 고생을 많이 했지만 아들은 하루 12시간씩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단골도 생기고 동네 택시 기사들도 찾아오는 작지만 정직한 공업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업사가 좀 자리 잡고 났어. 몇 해가 지난 후에 1,000만 원 정도는 따로 봉투에 담아 갚았습니다. 엄마 이거 그때 돈 일부야. 더 벌면 나머지도 꼭 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사실 마음이 좀 울컥했죠. 그 후 아들은 결혼하기 전에 2번에 걸쳐서 원금을 나에게 갖다 줬습니다. 용돈도 거르지 않고 명절이나 집안 행사 같은 때에 제법 큰 용돈을 자주 주고 있습니다. 결혼 후에는 아무래도 며느리가 돈 관리를 하다 보니 가끔 용돈은 주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며느리 눈치 안 보일 만큼씩 꾸준히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넌지시 말했습니다. 엄마 나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더 사귀어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처음엔 좀 놀랐지요. 그 아이가 그동안 저한테 연애 얘기 한 번 꺼낸 적이 없었으니까요. 며느리를 처음 만났던 날, 한 카페에서 셋이 만났습니다. 그 아이는 단정한 셔츠에 깔끔한 화장, 조용한 목소리로 제게 인사를 하더군요. 어머님, 직접 뵙고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평소 준호 씨가 많이 말씀하셨어요. 직업은 병원 행정 쪽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간호사는 아니고 병원 접수와 환자 상담 같은 걸 하는 행정 업무 담당자라고 했어요. 딱 부러지는 말투, 손톱 끝까지 깔끔한 모습. 그땐 참 반듯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호가 왜 저 아이를 좋아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었어요. 결혼 후 몇 달 동안은 며느리도 자주 안부 전화하고 김장철에 어머님, 김치 담그시는 거 배우고 싶어요 하며 주방 앞에 서 있던 기억도 납니다. 그땐 정말 딸 하나 얻었다 싶었죠. 이 사람이라면 우리 준호 옆에서 든든한 반려자가 되어줄 거라고. 음엔 정말 사람들이 저보고 복 터졌다고 했습니다. 요즘 그런 며느리 보기 힘들다. 친정엄마처럼 잘 챙기더라. 다들 그런 얘기했어요. 결혼하고 첫 해 어버이날이었어요. 며느리가 직접 쓴 손편지에 작은 화장품 하나를 곱게 포장해서 저한테 건네더군요. 어머님, 늘 저희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어머님께 좋은 며느리 되고 싶어요. 그 편지를 보고 울컥했지요.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 아이는 처음 몇 년 동안은 정말이지 효부라 해도 될 만큼 저를 잘 챙겼습니다.
김장철엔 무릎 꿇고 함께 절이고, 명절이면 시댁에 와서 저 먼저 챙기고,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땐 친정 부모보다 먼저 달려와 제 손 잡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랑 같이 검사 들어가요. 의사 선생님 말씀 제가 잘 메모해 둘게요. 그랬던 아이가 둘 생기고 직장 생활 계속하면서 집안일, 육아까지 다 짊어지게 되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어머님, 이번 주말엔 힘들어서 그냥 집에서 쉴게요. 어머님도 이제 저희 이해해 주세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조금씩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게. 하지만 그렇다고 했어. 크게 무례하거나 막대하는 일은 없었어요. 다만 그 따뜻했던 마음이 조금씩 식어간다는 게 느껴졌지요.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아이 마음이 그냥 갑자기 식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결혼 초엔 뭐든 열심이었죠. 명절이면 반찬도 만들고 김장도 같이 하고 제가 아프다 하면 택시 타고 달려왔고요. 그런데 아이 낳고부터 조금씩 힘들다는 말이 늘어나더라고요. 어머님,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애 둘 데리고 일까지 하려니 사람이 무너지는 기분이에요. 며느리는 피부 미용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결혼 전에는 유명한 피부과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결혼 후에는 집 근처에 작게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1인 샵 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땐 저도 마음이 짠했지요. 그런데 한편으론 섭섭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그 무렵부터 제게 전화도 줄고 명절에도 얼굴만 비추고 금세 가버렸거든요. 그때부터였어요. 그 아이가 제게 의무적으로 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게.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조언을 하려고 하면 표정이 살짝 굳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아이들 때문에 바빠졌어요, 어머님. 그 말이 마음에 박혔어요. 그땐 몰랐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 아이도 누구 엄마, 누구 아내, 직원, 며느리. 그 많은 역할 속에서 힘이 든 것이지 딱히 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없었어요. 둘째는 딸입니다. 선영이는. 어렸을 때부터 밝고 책임감 있는 아이였습니다. 부모님께 효심이 깊어 자주 마음을 표현하고 작은 일도 도우려 했습니다. 부모님을 돕는 일에 참 적극적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먼저 집안일부터 했습니다. 설거지나 청소를 도맡아 했습니다. 심부름도 자주 나가고 아픈 부모님을 위해 약도 챙겨 드렸습니다. 부모님께서 힘들어하시면 조용히 옆에 앉아 말벗이 되어 주기도 했지요. 학업 성적도 우수해 대학에 진학했고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중견기업에서 사무직으로 꾸준히 일하며 자기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결혼은 무난하게 잘 이루어졌고 남편과는 서로 존중하며 조화롭게 지내는 편입니다. 사위는 중소기업에서 기술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가정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사위는 평소 장모님을 존경하고 잘 챙기는 편입니다. 결혼 초부터 장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안부를 묻는 것을 잊지 않았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선물도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장모님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도와드리려는 마음도 깊었습니다. 하지만 바쁜 회사 일과 집안일로 가끔 연락이 뜸해지기도 했으나 기본적으로는 장모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친지들 사이에서는 내 사위가 효성스러운 사람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딸의 성격은 현실적이고 실리적이지만 점차 바쁜 직장 생활과 육아로 인해 친정어머니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을 계속하고 있으며 아이는 둘입니다. 첫째는 초등학생, 둘째는 유치원생으로 바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딸 선영이는 살림살이가 점점 나아지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성격이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부터 딸은 친절하고 배려심 깊었던 딸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이 이룬 성공과 안정된 생활에 대한 자부심이 커지면서 교만한 태도를 보이곤 했습니다. 특히 친정 어머니에게도 예전만큼 공손하지 않고 무심한 말투로 대하며 때로는 따끔한 충고를 무시하거나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친정엄마가 부탁하거나 부탁하지 않은 일을 요구할 때도 내가 얼마나 바쁜데라는 듯이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가족들 사이에 점점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었고 영순 씨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딸 선영이가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에게 전화를 자주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가 와도 짧게 대답하거나 지금 일이 있어서요라며 서둘러 끊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직접 만나러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만나도 예전처럼 따뜻한 말 한마디 없이 무심하게 대했습니다. 엄마가 건넨 작은 선물이나 음식도 고맙다기보다 당연하다는 듯 받아 넘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는 집안일이나 부탁을 할 때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라며 단호하게 거절하는 경우도 생겼고 심지어 엄마가 힘들다고 하거나 도움을 청해도 제가 어떻게 해요? 제 일이 너무 바빠서요라며. 냉담하게 반응했습니다. 결국에는 엄마가 말하거나 부탁하면 짜증을 내거나 무시하는 듯한 태도까지 보이며 엄마의 존재를 점점 멀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짜로 친절하고 다정한 내 딸이 나를 홀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변화에 영순 씨는 깊은 상처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일해주시던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딸 부부는 바빠서 대체할 사람이 없었고 급히 엄마에게 연락했습니다. 엄마 오늘 아줌마가 못 오셔서 그런데 하연이가 유치원 버스에서 내리면 집에 데려와요? 영순 씨는 갑작스러운 부탁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딸과 손녀를 위해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영순 씨는 70대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아이를 돌보며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선영, 엄마, 설거지는 왜 그대로예요? 청소도 하나도 안 돼 있고. 하루 종일 뭐 하셨어요? 영순 씨 당황하며 조심스럽게 아기가 낮잠도 안 자고 계속 놀자고 해서 밥도 먹이고 책도 읽어주고 정신이 없었어. 미안하다, 선영아. 엄마,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그래요? 집에서 하루 봐주시는 거면서 그 정도도 못해요? 영순 씨 작게 한숨 쉬며 내가 좀 서툴러서 그랬다. 미안하다. 영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생각에 잠겼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딸에게 미안하다고 말은 했지만 마음속엔 선뜻 납득이 가지 않았다. 손주 밥 먹이고 놀아주고 졸리다는 아이 업어 재우기까지 했는데 거실이며 부엌은 뒤처리가 조금 미흡했을 뿐이다. 그조차도 나이 든 몸으로 힘에 붙여 쉬려던 찰나였고 설마 딸이 그런 일로 버럭할 줄은 몰랐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한숨을 내쉰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자식 키운다는 게 원래 이런 거였나? 마음이 서글펐다. 그 옛날 아플까봐 새벽마다 이불을 들춰보던 어린 선영이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지금 큰 소리로 엄마를 나무라는 선영이의 얼굴이 겹쳐졌다. 그날 밤 영수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엄마, 또 좀 부탁드릴게요. 아줌마가 이번 주도 못 오신대요. 애 좀 봐주시고 설거지랑 청소도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번처럼 그렇게 놔두시면 안 돼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영수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또 부탁이네. 그냥 부탁이 아니라 해야 할 일처럼 말 안 해.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음 날 딸 집으로 향했다. 손주는 여전히 해맑았고
그 얼굴을 보면 마음이 누그러지긴 했다. 영수는 아이 밥을 먹이고 놀아주고 낮잠 재우고 나서 곧바로 집안일을 시작했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을 닦고 먼지 낀 바닥을 쓸고 닦고 빨래까지 개켜놓았다. 힘들었지만 이번엔 딸이 또 뭐라고 하지 않게 하자는 마음뿐이었다. 몸은 녹초가 됐지만 딸이 퇴근했을 땐 웃으며 맞았다. 오늘은 청소도 해놨고 설거지도 다 했어. 냉장고 반찬도 좀 정리했고. 하지만 선영은 아, 그래, 엄마. 하고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방으로 들어갔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 순간 영순의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이게 자식 사랑의 끝일까? 아니면 무너짐의 시작일까? 엄마, 이번 주도 좀 부탁드릴게요. 애가 감기 기운 있어서요. 엄마 아니면 안 돼요. 설거지랑 빨래는 좀 미리 해놔주세요. 그거 안 돼 있으면 너무 정신 없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부탁이 한 달, 두 달 그리고 어느새 1년이 넘도록 이어졌다. 영수는 아침마다 딸 집에 들러 손주를 돌보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심지어 장까지 봐왔다. 몸이 성치 않은 날도 있었지만 딸이 기대고 있다는 생각에 참고 또 참았다. 하지만 딸에게서 돌아오는 말은 엄마 덕분이에요가 아니었다. 왜 세탁물은 안 계셨죠? 엄마, 애 간식은 좀 다양하게 챙겨주세요. 맨날 똑같은 거 주시면 안 되죠. 청소하셨다면서요? 먼지가 이렇게 많은데 뭘 하신 거예요? 구박이었다. 한 푼의 용돈조차 건네지 않으면서 엄마를 당연한 도우미처럼 부렸다. 이 나이에 집에 앉아 있으면 뭐 하겠어요? 애 봐주는 게 좋은 거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건 엄마를 위한 배려가 아닌 딸의 편리함이었다. 영수는 조용히 시계를 보며 하루하루를 견뎠다. 내일은 나아지겠지. 다음 주에는 고마워한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주겠지. 하지만 그런 날은 끝내 오지 않았다. 그날도 다르지 않았다. 오전 일찍 딸 집에 도착한 영수는 아이 밥을 먹이고 쏟아진 과자 부스러기를 닦고 욕실을 청소했다. 힘이 들어 거실 바닥에 잠깐 앉았을 무렵 선영이 퇴근에 들어왔다. 엄마, 애는 왜 TV만 봐요? 책 좀 읽어주지 그러셨어요. 그리고 설거지는 왜 그대로 해요? 아유, 진짜. 그 말에 영수는 무언가 또 끊어지는 걸 느꼈다. 그날 밤 딸이 아이를 재우러 들어간 틈에 영수는 자신의 낡은 가방에 조용히 수건 한 장을 개어 넣고 손주에게 입히던 조끼를 살며시 벗겨 소파에 올려두었다. 그리곤 딸에게 조용히 말했다. 선영아, 오늘이 마지막이다. 앞으로는 엄마 안 올 거야.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매일 구박받으려고 태어난 사람은 아니야. 선영은 화를 냈다. 그럼 누가 해봐요? 지금 이기적인 거예요. 엄마는 혼자 사시잖아요. 딱히 바쁘신 것도 없잖아요. 영수는 담담히 고개를 저었다. 엄마도 사람이다. 마음도 있고 자존심도 있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 거야. 늦었지만 말이지. 그날 밤 영수는 처음으로 딸 집에서 눈치를 보지 않고 조용히 문을 나섰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전기장판 위에 앉아 오랜만에 차 한 잔을 우려 마셨다. 눈물이 찻잔에 한두 방울 떨어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다. 이제야 나의 삶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다. 며칠 후 선영이 엄마 집으로 찾아왔다.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엄마, 미안해. 그동안 공짜로 일 시켜서 화난 거 알겠어. 그래서 생각했어. 내가 돈 줄게. 용돈이 아니라 월급처럼 줄게. 그러니까 다시 나와줘. 애도 엄마 찾고 집안일도 엄마가 해야 돌아가. 영수는 말없이 딸을 바라봤다. 선영은 계속해서 말했다. 솔직히 엄마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 청소 도우미도 불편하고 애 맡길 데도 없고. 엄마밖에 없어. 엄마가 도와줘야지. 엄마가 우리 편 아니야?
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게 미안한 거니? 돈 안 줘서 미안한 거니? 아니면 엄마를 사람 취급 안 해서 미안한 거니? 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영수는 담담히 말을 이었다. 엄마는 돈이 필요해서 간 게 아니야. 필요한 건 따뜻한 말 한마디였고 사람 대접이었어. 내가 엄마를 사람이 아닌 일꾼처럼 대해온 그 시간이 엄마한테는 너무 길고 너무 외로웠다. 선영은 그제야 고개를 떨구었다. 미안해, 엄마. 진짜로 미안해. 영수는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토록 듣고 싶던 말이었지만 너무 늦어버린 사과는 마음에 박힌 상처를 곧장 치유해 주지는 못했다. 내가 엄마를 정말로 생각한다면 엄마를 쉬게 해줘. 엄마도 내 삶이 있어. 이제는 내 삶 좀 살고 싶다. 딸 선영은 계속 조르듯 말했다. 엄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엄마 없으면 진짜 안 된다니까. 돈도 줄게. 매달 100만 원씩 줄게. 딴 데 갈 데도 없잖아. 그냥 애 봐주고 집에 있다가 오면 살림 좀 해주면 되는 거잖아. 영수는 천천히 일어섰다. 작은 거실이지만 그 안에서 그녀는 유난히 커 보였다. 선영아, 엄마는 내 하녀가 아니야. 너한텐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일지 몰라도 엄마는 그게 하루하루 목숨 깎아내는 일이었어. 선영이 말을 끊으려 하자 영수는 조용히 손을 들며 말을 막았다. 엄마도 딸 가진 여자다. 너 키우느라 밤잠 설쳤고 먹을 거 없어도 내 것만 챙겼다. 그땐 사랑이었지. 근데 지금 내가 하는 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착취야. 착취라고? 선영은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그래. 공짜 노동, 말 한마디 없이 부려먹기, 엄마를 쓰다 버릴 수 있는 사람 취급하는 거, 그게 착취지 뭐니?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영수는 계속 말했다. 내가 돈 줄 테니까 오라고 했지? 그 돈 안 받고 싶다. 그 돈 받으면 엄마 마음이 더 망가질 것 같아서. 그리고 그녀는 선명한 말투로 마지막을 덧붙였다. 이제 그만해라. 선영아, 엄마는 더 이상 내 집의 가정부가 아니다. 엄마는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싶다. 지금부터라도. 선영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나간 뒤 집안은 조용했다. 영수는 자신의 손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주름지고 마디 굵어진 손. 하지만 그 손은 오늘따라 누구보다 강하고 당당해 보였다. 선영아, 내가 엄마를 1년 넘게 부려먹을 땐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을 겁니다. 선영이 넌 빠져. 더 이상 내 이름은 내 계획에 없어. 내가 너무 고생했지? 근데 이젠 선봐가며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를 사람처럼 대해주는 사람에게만 내 시간과 마음을 쓰려고 합니다. 내 가족 도우려다 내 건강 다 버렸습니다. 선영이는 엄마가 돈 안 주고 일 시켜서 화가 난 줄 알고 돈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엄마는 돈이 아니라 사람 대접을 받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딸이 나를 이용할 땐 내 인생은 멈춰 있었습니다. 딸은 집요하게 와서 사정도 하고 빌어도 보면서 아기 좀 봐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나는 참았고 또 참았었습니다. 어릴 땐 그렇게 나 없이는 잠도 못 잔다고 하더니 이제는 나를 그저 부려먹는 가정부쯤으로 여겼습니다. 선영이가 다시 날 찾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따끔한 말로 제 생각을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엄마 이제 좀 진정하고 하연이 좀 봐줘. 내 아이 키우느라 내 허리 휘고 내 집 치우느라 내 손에 굳은 살이 박였어. 그런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니? 너 나한테 교만 떨면서 얼마나 날 정죄했니? 또 가서 네 하녀 노릇하라고? 이제 안 해. 너한텐 더 이상 엄마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필요한 거였어. 집안일 해줄 사람, 애 봐줄 사람. 근데 난 내 엄마지. 내 하녀가 아니야. 앞으로 나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내 마음속에서 너를 놓을게. 엄마로서 할 만큼 했다.
그렇게 나는 돌아섰다. 사랑해서 참아온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나를 지키기 위해 끊어야 할 시간이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산다. 며칠 후, 아들은 엄마가 그토록 고생했었는지 몰랐다. 동생이 그렇게까지 했다는 건 더더욱 믿을 수가 없었다. 아들은 엄마를 모시고 동생 선영이의 집으로 찾아갔다. 선영아, 엄마한테 그게 할 짓이야? 내가 사람 맞아?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선영이는 차갑게 말한다. 엄마가 도와준 건데 왜 그래? 도와준 거라고? 도와달라 한 거랑 부려먹은 건 달라. 내가 한 건 엄마를 하녀 취급한 거야. 그래서? 이제 와서 착한 아들인 척 하려고 왔어? 오빠도 엄마한테 오랫동안 얼굴도 안 비쳤잖아. 며느리는 고개 숙이며 조용히 말한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자주 찾아뵙고 도왔어야 했는데 몰랐어요. 마음 아프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와서 누구를 탓하고 싶진 않다. 나도 말 안 한 잘못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됐다.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는 늘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참는 것도 그만하려 한다. 아들과 며느리 눈시울 붉히며 영순을 바라본다. 나는 엄마로, 장모로, 어른으로 정말 할 만큼 했다. 이젠 내가 나를 돌볼 거다. 나머지 인생은 내가 나한테 해주려 한다. 상처는 깊었지만 깨달음도 컸다. 때론 끊는 게 사랑이고 단호함이 존엄이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다. 나는 나다. 1년 동안 나는 딸에게서 노동력 착취를 당했고 인격 모욕과 굴욕감을 겪었습니다. 매일같이 무시당하고 힘들게 일해도 돌아오는 건 고작 잔소리뿐이었죠. 어이없게도 딸은 또 날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엄마 혼자 계시는 거 너무 걱정돼.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 없어. 너를 다시는 믿을 수 없어. 1년 동안 내가 겪은 일들을 생각해봐라. 나는 내 집에 얹혀 살 생각이 없다. 나도 내 삶이 있고 내 존엄이 있다. 이제는 나를 부려먹고 무시하는 그 집이 아니라 내가 존중받는 곳에서 살겠다.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너도 알아야 한다. 이젠 끝이다. 여기까지 저희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굴욕과 착취는 더 이상 내 몫이 아니다. 나는 내 삶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할 것이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려 합니다. 상처는 아프지만 그 속에서 나는 나를 찾았고 내 존엄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이 길이 외롭더라도 나는 당당히 걸어갈 것입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가족 간에도 서로 존중하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공감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나 생각도 들려주세요. 함께 따뜻한 공간 만들어가요. 이번 이야기를 통해 가족 간에도 서로 존중하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공감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나 생각도 들려주세요. 함께 따뜻한 공간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